원래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설립 자체는 보다 2년 더 빨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0년대 중반까지 치고 나갈 동안 도대체 그 사이에 영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였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영국은 유럽 대륙과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섬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 유럽 대륙의 장점을 영국이 가까이서 흡수하기가 용이했죠. 하지만 또 유럽 대륙의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약간 떨어져 있는 섬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은 자신들의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최대한 활용을 했던 나라였죠. 그리고 1588년 영국은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드디어 물리치면서 본격적으로 바다의 패권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간단히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 영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복잡단안하고 아주 입체적인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영국이 바다의 패권을 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때는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칼레 해전에서 드디어 물리치게 된 영국. 이제는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영국은 이 대항해 시대에서 사실 출발이 늦었던 약간 후발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런 자신들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다 진출에 있어서 민간 해적들 출신인 사략선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일단 이 사략선이라는 집단은 해적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민첩한 그런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금과 은을 잔뜩 싣고 가던 배들을 아주 재빠르게 습격을 해서 금과 은을 쏙 빼먹고 도망치는 그런 전술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약탈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사략선들의 또 다른 장점은 해적 출신이다 보니 당연히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에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국지적으로 만난 소규모 전투, 이런 자잘한 전투에서는 영국이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략선들의 활약 덕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영국을 상대하는 게 점점 껄끄러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덕분에 영국은 이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대서양의 어떤 무역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략선의 활약이 영국의 해상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략선을 활용한다는 것은 기본 전술이 사실상 약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항해 시대에 유럽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신대륙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무역을 개척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개척을 하면 새로운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공급원이나 수입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활동과 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략선들처럼 그냥 계속 약탈만 하고 빼앗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국 소모적인 방향으로만 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략선들의 활약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 소모적인 약탈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남는 게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영국 역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은 이 사략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동인도 회사의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인도 회사.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동인도 회사의 원조가 영국이 아니라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사실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설립은 이 세계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네덜란드가 세운 동인도 회사가 이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를 보시면 당연히 이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세를 넘어가면서 유럽은 자신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대항해 시대라는 것을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 대항해 시대는 당연히 무역을 중요시했던 시대가 되니까 돈의 흐름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흐름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서 무역이 잘만 되면 농업에 비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던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시대에는 농부들보다 이제 상업으로 성공하게 된 거대 상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흥 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바로 이 상인들로 점점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인들 세력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네덜란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상인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게 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지만 당연히 그 어떤 나라들보다 돈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상업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항해를 통한 무역에 대해서 리스크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 멀리 인도까지 항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인도까지의 무역에 끝까지 성공하는 완주하는 배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도 그럴 게 워낙 먼 거리에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적들을 만나서 털릴 수도 있고 선원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보자. 배가 10척이 무역을 떠났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떤 배가 살아 돌아올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차라리 배 10척을 한꺼번에 전체를 묶어서 다 같이 이 10척에 함께 투자를 하는 게 어때? 그리고 만약에 10척 중에 몇 척이라도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 수익을 다 같이 똑같이 나누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내가 배 하나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 이렇게 누구보다 돈에 밝았던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점점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이런 상인들의 모임이 무역회사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상인들의 나라였던 네덜란드는 이 여러 개의 무역회사를 아예 통째로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VOC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네덜란드는 워낙 돈과 금융이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 주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 수도였던 암스테르담에 증권 거래소까지 만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인 VOC는 정식으로 주식을 발행했던 회사였고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행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세계의 금융이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잠깐 네덜란드로 이야기가 샜는데 그렇다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과연 어떻게 설립이 된 걸까요? 이게 사실 좀 재밌는 게 원래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설립 자체는 네덜란드보다 2년 더 빨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0년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특별 허가로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인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 불리는 EIC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네덜란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 VOC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영국의 EIC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VOC처럼 정식으로 주식을 발행했던 그런 주식회사 형태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자, 상인들의 나라였던 네덜란드 최초로 주식도 발행하고 증권 거래소도 운영을 했잖아요. 안정적으로 거래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익도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라면 VOC의 투자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기가 훨씬 유리했겠죠. 그래서 1600년대 초반에는 네덜란드의 VOC가 영국의 EIC를 훨씬 더 앞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EIC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회사였냐? 사실 처음에는 그냥 영국의 일반 무역업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영국 왕실이 뒤에서 지원해준 형태로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 항해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모아서 항해가 끝나게 되면 다시 돈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어떤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만 가능한 형태면 장기 투자가 가능했던 VOC가 훨씬 더 유리하고 성장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60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는 초기 대항해 시대의 강자들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밀려나게 되고 네덜란드가 바다의 패권을 주름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600년대 중반까지 네덜란드가 치고 나갈 동안 도대체 그 사이에 영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영국도 이 EIC를 설립한 이후에 차근차근 자신들만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네덜란드만큼 혁신적인 그런 회사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도 이 EIC의 경영진 출신들이 민간 상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보단 훨씬 더 실리를 추구하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아직 따라잡을 수준은 아니었어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국의 EIC가 제껴내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영국은 아까도 말을 했듯이 사략선이라는 이 민간 해적 출신의 함대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EIC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EIC에게 군사력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영국은 네덜란드와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게 된 것이고 16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라이벌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네덜란드는 애초에 금융이 워낙 발달하고 회사의 시스템도 앞서갔었기 때문에 이 VOC를 앞세워서 세계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이런 네덜란드의 장점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차근차근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인들의 나라였던 네덜란드만큼은 아니었지만 영국 역시 굉장히 실용주의와 실리주의를 기본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영국은 1657년에 드디어 이 EIC 회사도 정식 주식 회사로 변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94년에는 영국의 은행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을 설립하게 되었고 1698년에는 런던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거래소까지 만들게 되면서 결국 이 금융의 인프라까지도 네덜란드를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국은 처음에는 대항해 시대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던 후발주자였지만 종교로부터 분리하는데도 빨리 성공을 했었고 민간 해적들 출신을 활용해서 해군도 강화를 했었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활용을 잘했고 자신들만의 가장 강점이었던 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영국은 16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드디어 최강자인 네덜란드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첨단 금융의 강국 이 네덜란드를 영국이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영국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하나 또 꺼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장의 카드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 춘닥터가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춘닥터는 다음 영국의 비장의 카드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